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좀 우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네 번째 짐승, 다시 말하면 네 번째 나라는 두 국면이 있다. 두 국면. 네, 하나는 해석 23절의 나라. 그러니까 이것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계.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1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한 나라. 연합국가죠. 근데 여기서 이 10개의 연합국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바로 이 로마, 여기 앞에 있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 앞에 있는 것을 구로마,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을 신로마, 요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 속에는 두 개의 로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개의 로마가. 네. 하나는 구로마, 하나는 신로마죠. 다니엘서 7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다니엘서 7장은 애매모호한 장이 돼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결국 이 로마는 두 개의 로마로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는 구로마는 하나의 몸통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무서운 천리빨을 가지고 그야말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을 집어삼켰던 그런 나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나온다는 거.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구로마에서 지역권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서 나와가지고 여기 특징은 뭐예요? 하나의 몸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나라가 뭉친다는 겁니다. 10나라가 모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의 뿔이 나옵니다. 하나의 뿔이 여기에 우뚝 뿔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새 왕을 제거하고 이게 세 때 반 동안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나면은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등장과 이 10개의 나라가 뭉쳐져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건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이 10개의 나라로 뭉쳐진 하나의 세력.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돼요. 구로마권에서 나와야 된다. 구로마권. 그리고 이 10개의 나라로 뭉쳐지고 나면 여기서 하나의 왕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3명을 말 안 듣는 3명 제거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적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의 제목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은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그 다음에 7장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열쇠는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데 이 로마 속에는 두 개의 로마가 들어있다. 하나는 하나의 제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바로 구로마죠. 구로마. 예수님은 이때 초림하셨습니다. 구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 바로 예수님 초림하시게 된 것이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 로마 제국은 동서로마, 그러니까 서기 395년에 갈라지기 이전에 시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가 동서로 다시 나눠지게 되죠. 시저의 그 뒤를 이은 사람이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의 역사는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시저가 암살당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가 되고 원래는 안토니우스가 후계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유서를 보니까는 옥타비아누스가 후계자로 지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지도자가 된 다음에
안토니우스는 이제 아시아 쪽, 동로마 쪽으로 이제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가 이제 로마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둘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중에 두 사람이 전쟁을 하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연애를 하면서 클레오파트라가 원래는 시저의 그런 정부였는데 나중에 이제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안토니우스하고 붙게 되죠.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하고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연합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죽고 또 이 클레오파트라 자살하고 이러면서 이제 동로마가 다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손에 다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주 중요한 칭호를 하나 붙여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칭호를 붙여주는데 그 칭호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이 명칭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최초로 수여된 그런 이름입니다. 뜻은 뭐냐? 사람과 신들에게 칭송받는 존재다. 대단한 존재죠. 그래가지고 이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투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시대에 세계를 다 호적을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마 시대에 예수님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구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5개의 나라가 중심이 되고 신약은 로마에서 시작해서 로마에서 끝나는 역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로마의 어떤 정신세계, 로마의 정치세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이제 유럽의 문명을 통해서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구로마와 신로마, 요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앞에 2장에서는 구로마 시대, 그 다음에 나눠져서 이렇게 독립국가 시대, 큰 역사적 흐름을 다뤘다면은 7장은 요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하나의 그런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구로마 제국권 내에서 10개의 나라가 등장을 해서 10개의 나라가 연합된 하나의 새로운 로마 세력을 구축하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무섭게 핍박을 하고 알곡과 죽정이 가려놓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니엘서 7장은 바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몸통으로 이루어진 나라와 10개의 로마 제국 내에서 나오는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이제 로마.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 시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구로마가 무너진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구로마 지역권 내에서 등장하는 10개의 나라가 하나가 돼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아직 안 이루어졌느냐, 언제 이루어질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큰 관심사가 되는 거죠. 2장에서는 이제 세계가 다 독립국가들이 다 됐고,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바로 이제 구로마, 옛날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세력권에서 10개의 나라가 등장했느냐 해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이루었느냐. 구로마 제국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했다가 다 그들이 꿈꾸던 게 뭐냐면은 로마 제국을 다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 신성 로마 제국 건설을 위해서 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 이루어졌죠.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과연 이 부분이 이루어진 거냐 안 이루어진 거냐. 자, 요때는 예수 초림입니다. 구로마 때. 요때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신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0개의 나라, 10개의 왕이 뭉쳐져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속에서 작은 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게 되고 그리고 나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의 큰 환란,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역사의 세계로 한번 눈을 돌려가지고 로마 이후에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 물론 앞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는 제국 시대, 그 다음에 열강 시대, 그 다음에 독립국가 시대, 그 다음에 냉전 시대, 그 다음에 경제 세계 시장화 시대. 지금은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시대.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다 살펴봤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좁혀가지고 구로마의 역사 이후에 어떤 일들이 세계 그 지역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그 책을 보시면은 이제 36페이지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36페이지를 보시면 넷째 나라 로마 제국 이후의 세계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가 여기에 이제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네. 자, 먼저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은 자, 로마 제국 이후의 세계, 로마 제국 붕괴 후 세계는 하나의 제국에 의해서 지배되는 시대를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로마 제국 붕괴 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었던 유럽의 변화입니다. 로마 제국 붕괴 후에 유럽에서는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민족 이동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계사 역사 우리가 보다 보면은 민족 대이동,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그런 민족의 대이동의 역사가 이제 그런 중동 지방으로 흘러 들어가고 한편은 이제 터키라든지 그 밑에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섞이게 되고 또 하나는 흑해를 거쳐가면서 바로 이제 유럽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있었던 그런 그 여러 민족들이 이제 그 로마의 지역권 내로 이제 들어가면서 다양한 나라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 바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그 민족 대이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구로마 제국 건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나라들과 유럽의 민족 대이동. 그래서 뭐 서고트, 동고트, 반달, 부르근도, 프랑크족, 롬바르드족, 뭐 앵글족, 섹슨족, 노르웨이족, 뭐 루스족, 덴족, 바이킹족. 이런 여러 그 변방에 있던 그런 야만인들, 그런 오랑캐들, 뭐 이런 그 아주 그 이제 해적들 뭐 등등 여러 다민족들이 이제 본토로 이제 밀고 들어가면서 나라들을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로마 제국권 내에서 일어난 신로마 제국 건설을 시도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스페인 왕국을 세우고 프랑크 왕국을 세우고 이게 나중에 독일과 프랑스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또 현대의 그런 유럽의 국가들이 형성이 됐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이제 이런 형태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결같이 꿈꿨던 게 있습니다. 한결같이 꿈꿨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다 야만족, 뭐 오랑캐족 그러니까 그런 거 벗어나서 정통제, 로마를 잇는 그런 국가로서 자기들이 바로 신로마를 건설하겠다. 항상 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항상 이 정통 이어받는 이거,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로마 교황청과 이제 그런 합세하게 됨으로써 로마 교황청이 정치 세력화되게 되고 유럽의 황제들이 로마의 교황의 승인이 없이는 황제가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됐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바로 이런 이제 교황청이 정치화되는 이런 이제 관계들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자기들이 그들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이제 신로마 정통적인 바로 그런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는데 이거를 이제 로마 교황청이 서로 연합하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유럽에서는 신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다시 건설하자.
이런 이제 열풍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프랑크 왕국의 유럽 제국, 독일의 오토 1세에 의한 신성 로마 제국, 칼 5세의 신성 로마 제국의 전성기, 뭐 루이 14세의 프랑스 유럽 제패,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 뭐 나폴레옹 시대. 그래서 또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영국, 러시아, 프로세이선, 또 오스트리아 등 그런 나라들이 다 하나로 뭉치자. 뭐 나폴레옹 3세 시대, 히틀러 역시 대독일을 이제 시도했는데 이게 바로 유럽을 다시 묶으려고 한 이런 시도였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항상 하나로 묶어서 그런 로마 제국을 다시 건설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해오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전쟁, 그 다음에 또 뭐 뭉쳤다가 다시 깨지고 막 이런 역사가 계속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럽은 이제 없어질 나라는 없어지고 존재하는 나라는 또 강대한 국가로 존재하면서 세계는 열강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이제 식민지화 시대, 그래서 유럽에서 새롭게 등장한 국가들이 세계를 이제 점령해 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열강 시대. 그런 다음에 독립 시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 과정들을 이제 거쳐온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가 다 이렇게 연합해가는 그런 시대. 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나 배후에서는 바로 하늘의 내 바람이 움직이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5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52페이지. 네, 52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구로마와 신로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신로마 제국이 언제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그 다음에 54페이지, 55페이지 위에 부분까지 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죠. 자, 지난날 로마 제국이 52페이지입니다. 통치하던 지역을 오늘은 로마라고 하지 않고 유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럽은 로마다. 유럽 속에는 로마가 살아있습니다. 로마의 종교가 있고, 로마의 역사가 있고, 로마의 정치가 있고, 로마의 문화와 정신과 그 다음에 로마의 흔적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유럽 사람들은 유럽이 하나가 되어 지난날 이루었던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다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럽의 의미와 로마의 관계,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의 유럽의 모습들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유럽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뜻이 뭔가? 유럽이라는 명칭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중동 동쪽이죠. 이 동쪽, 중동, 그다음 바벨론 뭐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서쪽의 땅, 해가 지는 곳이란 뜻의 에레브에서 유래를 한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말이 어떤 특별한 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해가 지는 쪽이다라는 뜻에서 시작이 된 말입니다. 자, 유럽의 역사. BC 753년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건국된 로마는 지중해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테베레강 하류에 세운 도시국가로 로마는 반도 자체를 통일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4세기 말에 전 지중해 및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이룹니다. 로마 제국은 대부분의 서부 유럽을 500여 년간 통치했고, 그 기간 로마 문화는 이 지역에 거주한 주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죠. 정복한 토지와 노예의 증가로 경제가 발달하고 지중해를 통한 대무역이 성행하면서 농업 위주의 경제는 상업 위주의 경제로 변하기 시작하죠. 로마인들은 새 씨앗을 비롯하여 각종 기구, 가축, 기술, 사상 등을 서부 유럽에 전파했고, 건축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등의 토목 사업에도 큰 업적을 남깁니다. 상업과 도로망이 발달됨에 따라 도시가 성장했고, 당시의 군사 기지나 무역의 중심지가 현재 서부 유럽의 대도시로 변모하게 되죠. 로마 제국은 395년에 동서로 갈라졌고,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멸망했으나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로 계층하였다가 그 이스탄불로 개명해 수도를 두고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침입으로 멸망할 때까지 천여 년 동안 동부 유럽을 지배하면서 동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유럽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로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럽에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국가인 신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유럽의 구로마 제국이 이제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여기서 그러면 신로마 제국이 과연 어떻게 등장을 하는 거냐 하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의 유럽이란 결국 지난날의 로마가 새롭게 변형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다니엘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로마는 유럽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뭐 여러 지역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유럽에서 나온다. 네. 뭐 어떤 분은 아프리카 또 뭐 여러 뭐 중동 또 무슨 뭐 여러 지역들을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경을 토대로 본다면 바로 구로마가, 예, 동쪽 동로마의 영역은 터키 뭐 이쪽도 있지만은 사실은 로마의 본토는 유럽입니다.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 10개로 뭉쳐진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10개의 나라가 하나의 제국으로 등장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때는 역사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로마 제국 이후의 역사를,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곳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신로마 제국의 등장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구로마 제국 이후에 여기에 등장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대이동.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신로마 제국을 건설을 하려고 했던 여기에 이제 지도자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4페이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통합운동. 네. 수많은 영웅들이 새로운 로마 제국을 이루어보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은 하나가 되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죠. 사실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세계적인 전쟁이지만 그 중심 무대는 다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황폐화되잖아요. 네. 뭐 폴란드 같은 나라는 인구가 절반도 안 남는 정도로 황폐화되어 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과 도움이 이루어져서 결국 유럽은 다시 새롭게 발전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유럽은 엄청난 이제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뭔가 새로운 역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외친 게 뭐냐면 유럽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 유럽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1951년 철강 공동체 탄생하고 57년 원자력 공동체 탄생하고 그 다음에 67년 유럽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EEC라는 말을 사용하죠. EEC, 유럽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1967년에 유럽 공동체인데 이거는 EC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유럽인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경제가 싹 빠지고 유럽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81년에 10개의 나라가 이제 하나로 뭉쳤고, 그 다음에 86년에 12개의 나라, 1992년에는 단일 통화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이제 EU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사용하는 말이 이때 등장하죠. 그래서 EU라는 말은 뭐예요? 유럽은 하나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는 경제 공동체, 이거는 유럽 공동체. 그런데 여기는 유럽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하나의 정신, 하나의 틀, 하나의 어떤 역사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95년에는 15개 나라를 늘어났고 2002년에는 그중에 12개 나라가 단일 통한 유로화를 공식 화폐로 사용합니다. 이 유로화가 만들어질 때도 사람들은 이게 결국 될 거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 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3년에는 정치 통합을 위한 이 헌법이 만들어져서 초안이 등장을 했고 2004년에는 25개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특히 공산주의 붕괴 이후에 동로마 제국들, 지난날의 로마 제국의 그런 터여있던 동유럽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터키 역시 동로마 쪽의 중심이었던 터키,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바로 지금 유럽에 가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터키나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다 가입을 하면 지난날의 동로마 그리고 서로마가 영토적으로는 다시 합쳐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물론 많이 발전했고 지금 유럽의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강력한 유럽 공동체가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경제의 지금 흔들림, 그 다음에 뭐 지금 키프로스의 경제 그런 흔들림,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의해서 또 뭐 여러 프랑스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경제국들이 역사가 몇 천 년씩 된 나라들이 이런 위기에 빠지리라는 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10개의 강대한 국가들에 의해서 유럽이 통합될 것이라는 것이고, 지금 있는 25개, 30개,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영토적으로 지난날의 로마의 영토적으로 다시 합쳐진다는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이 속에서 지금 경제통합, 정치통합 다 했지만은 더 강력한 체제, 그것이 앞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EU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들의 통합운동도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구로마 제국권, 그건 유럽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두고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유럽의 통합운동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 그 다음에 유럽의 역사, 그 속에서 흘러가는,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도 유럽과 지금 FTA를 체결해서 지금 경제 교류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갈수록 더 경제 교류를 하게 되겠죠. 세계는 하나로 묶어져서 시장화되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연합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지역 중이 바로 세계가 다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구로마 제국권 관심 있게 연구하고 살펴봐야 될 나라입니다. 이미 지금은 이미 이런 통합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걸러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새롭게 묶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에 와 있는 것이 현재 유럽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세계 역사의 흐름, 지금은 분명하게 그 10개의 나라가 딱 나타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한 전 단계,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그 전 단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뭐가 주제예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 첫째, 둘째, 셋째 나라가 아니라 네 번째 나라 로마다. 그 로마는 2개의 로마가 들어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는 구로마, 이때 주님 초림하셨고, 하나는 신로마, 이때 주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10개의 나라로 뭉쳐진 로마는 어디서 나와요? 구로마에서 나온다. 우리는 구로마 제국을 바로 유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지역의 연합체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 유럽, 구로마 제국권, 여기서 이루어진 유럽 통합운동, 이것도 이제는 한 단계 다 거쳐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유럽의 경제 난국들을 거쳐가면서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유럽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세계의 역사는 이곳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자료들도 좀 살펴보시고 또 뉴스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어느 날인가 우리 앞에 만약에 이게 딱 나타난다. 그럼 우리는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은 바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예수 재림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 적그리스도에 관계된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니엘 7장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니엘서 8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